과연 이 현대 엔지니어들 중에서 플라스틱 없이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로마의 학자들은 매우 수준 높은 공학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에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를 최초로 만들었고요. 이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지금 보기에도 손색이 없는 아주 멋진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튼튼한 수로를 만들어서 무려 수천 톤의 물을 이동시키기도 했죠. 그들은 아치형 천장이 직선형 천장보다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어내는 재료의 비율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공학자들이 이 물리화학적으로 대단한 발견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들이 이러한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전혀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것이 과학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로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먼저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슈퍼 악당 알렉산더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정복했다고 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그는 그리스의 지식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복한 모든 지역에 프리소크라틱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을 퍼뜨렸죠. 그 결과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유럽 일대에 그리스의 지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의 지식을 전달받은 지역을 보고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권이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323년부터 기원전 31년까지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기하학, 천문학, 물리학 분야를 열심히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었어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연구기관은 무세이온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했던 많은 헬레니즘 국가들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17개의 국가에 자기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그 17개의 도시 중 가장 큰 도시였던 곳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당대 최고의 연구기관인 무세이온을 지었죠. 도서관의 역할도 하는 이곳에는 무려 50만 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무세이온은 우리가 흔히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뮤지엄의 어원이 되었죠. 또 현재 터키에 위치해 있는 버가모 왕국은 거대한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이곳은 20만 권의 책을 보관하고 있어서 무세이온 다음 가는 연구기관으로 헬레니즘 시대의 과학 발전을 이끌었어요.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강연을 하거나 함께 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헬레니즘 문화권의 과학은 매우 순조롭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알렉산더를 대신할 새로운 슈퍼악당이 조금씩 난동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 정체는 바로 머지않은 미래에 대제국을 건설할 로마입니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이 헬레니즘 문화를 완전히 박살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의 훌륭한 지식들을 계승하고 싶어 했었는데요. 심지어 자신들 스스로를 그레코 로만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바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은 과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랬고 그런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더 큰 투석기와 튼튼한 배 같은 것들 말이죠. 그 당시 로마의 지도자들은 이 강력한 군대를 바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과학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고대 지중해 주변에서는 이런 전쟁 무기를 만드는 과학자를 보고 아키텍톤 혹은 아키텍트라고 불렀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건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 architect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사실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였던 거죠. 그 당시 아키텍톤들은 대부분 책을 쓰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마치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인도의 엔지니어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또 아쉽게도 이 학자들에 대한 언급 없이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아키텍톤들 중에서 책을 열심히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예요. 아르키메데스는 천재 발명가로 알려져 있지만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자면 그는 이 원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나 무한소수 혹은 지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개발했다고 해요. 물론 이건 그가 했던 많은 업적들에 비해서 매우 평범한 것에 속하지만요. 발명가로서 아르키메데스는 정말 획기적인 장치들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지렛대를 활용한 그의 전쟁 무기들도 정말 대단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발명품은 스크류 펌프와 복합 도르래예요. 스크류 펌프는 레버를 손으로 잡고 돌리기만 해도 물을 아주 높은 곳까지 올릴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는 사람들의 집과 농지에 물을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복합 도르래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들 수 없는 수백 킬로그램의 물체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침 아르키메데스가 살았던 시기는 로마가 한창 세력을 키워나가던 기원전 200년 무렵이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로마에서는 이런 장치들을 만드는 아키텍톤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은 이 아르키메데스를 전쟁 중에 생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한 병사가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던 아르키메데스를 못 알아보고 그만 죽여버린 일화 말이죠. 제 생각이지만 아마 그 병사의 목도 같이 날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이 일화는 단순하게 보면 아르키메데스의 죽음을 묘사한 것이지만 상징적으로 본다면 그리스 과학 전성기의 막을 내리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아르키메데스는 이 보통의 단순하게 도구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장치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을 쓰고 과학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아키텍톤들은 그러지 않았죠. 대부분의 아키텍톤들에게 이 배를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의 흐름과 관련된 유체역학이나 목재의 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그들에게 배는 단순하게 그런 걸 이해할 필요가 없는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물체에 불과했어요. 여기서 잠시 이 지식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식을 실용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으로 분류했었는데요. 유용한 지식은 테크놀로지에 사용되고 있는 테크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테크네는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을 의미하죠. 반면에 이론적 지식은 지식을 탐구한다는 의미의 영단어인 에피스테몰로지에 사용되고 있는 에피스테메라고 불렀습니다. 에피스테메는 대표적으로 공식이나 정의와 같이 이 머릿속에서 형상화되는 지식을 의미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르키메데스는 테크네와 에피스테메를 함께 갖춘 학자였지만 테크네에 약간 더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헬레니즘 시기에 이 에피스테메에 대해서 연구했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클라우디우스 프롤레마이오스입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이 고대 그리스 학자들의 천문학을 모두 종합하고 발전시켜서 완벽한 이론으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플라톤마저 설명하지 못했던 화성의 역행까지도 에피사이클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완성된 그의 천문학 서적이었던 Mathematical Syntaxis는 이슬람으로 전해지면서 알마제스트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최초의 여성 과학자인 히파티아가 집필에 참여한 책이기도 하다는 점이에요. 그녀가 바로 기록상 남아있는 최초의 여성 과학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의 우주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프롤레마이오스의 이론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과 서아시아 우주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코페르니쿠스가 그의 이론을 참고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죠.
하지만 프롤레마이오스의 이런 에피스템에는 당시 학자들에게는 관심 밖이었다고 했었죠. 그 당시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멘트를 만들 수 있을까 같은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좋은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돌과 물을 섞어 왔어요. 그리고 기원전 150년경 로마인들은 화산재와 암석, 물, 그리고 석회를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 당시 로마의 신소재였던 콘크리트는 정말로 혁신적인 시멘트였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놀랍게도 철근 없이 돔 형식의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판테온 같은 경우 직경이 무려 43.6m인 콘크리트 돔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공학자들은 이런 아치형 구조가 직선형 구조에 비해서 더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수로에 응용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물을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물의 사용량 증가는 로마의 식량 증가를 의미하고요. 이는 인구 증가로 이어졌죠. 이런 로마의 멋진 건축물들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로마의 건축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도로인데요. 로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처럼 전국 방방곳곳을 이어주는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도로는 로마의 군대를 세계 최강의 군대로 만들어 주었죠. 군인들의 기동력이나 피로도는 이 군사력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잘 다듬어진 도로는 이 로마의 군대가 손쉽게 적군을 격파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게다가 이 도로는 아주 효율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잘 다듬은 흙 위에 시멘트를 쌓고 가장 위에는 벽돌로 만든 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로마의 도로 건축 양식은 너무나도 효율적이어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콜로세움을 통해서도 로마 건축의 위대함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콜로세움은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각종 행사를 구경하는 일종의 공연장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이 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기서 로마의 공학자들이 출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의 공학자들은 천장에 달린 천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비를 피하거나 그늘을 만들기도 했고요. 상승기류를 통한 바람으로 천연 에어컨을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이 콜로세움이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 여기에 마치 거대한 욕조처럼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수상 전쟁 게임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현대 엔지니어들 중에서 플라스틱 없이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로마의 공학자들 정말로 이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기술력 아닌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후 유럽의 과학은 기울어진 것은 맞지만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는 프롤레마이오스를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서 에피스테메, 즉 이론적 지식이 발전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여러 공학자들에 의한 테크네, 즉 기술적 지식의 발전이 돋보였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했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과연 테크네만 발전한 경우 그것을 과학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 우리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였던 바그다드로 떠나볼 겁니다. 바그다드는 어떤 대단한 과학 지식들을 만들어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저는 과학 맛집의 민영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